아마도 유럽에 남성과 여군이 함께 생활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2013년 노르웨이는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입대하고 함께 훈련하며 심지어 같은 기숙사에서 잠을 자도록 요구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군복무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여군들이 남성 군인들 앞에서 속옷을 갈아입는 것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함께 생활하는 상황에서 게다가 여군들이 젊고 아름답다면 과연 남성 군인들에게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들이 이 여성들과 같은 방에 있을 때 민감한 생각과 행동을 이성으로 억제할 수 있을까요? 여성은 전쟁과 군사에서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이 논란은 점점 피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군, 여전사는 더 이상 동서양 민속 이야기 속에 잠깐 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대 군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생리적 특성과 안전 문제와 관련된 복잡성 때문에 여군 관리 업무는 여러 나라의 징병기관에게 항상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미국을 예로 들면 더 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육군의 포트 실 기지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22명의 여군이 한 여성 훈련생을 상대로 집단 범죄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2018년 한 해에만 2,000건이 넘는 여군 관련 범죄 보고가 있었습니다. 잇따른 부적절한 행위 사건들은 미국 군대 내부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여군들이 안전감을 잃고 결국 군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그 중에는 미국 군대에 극도로 필요한 특수한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심각했던 미국 군대의 인재 부족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나토 국가들은 이후 더 신중해졌으며 현재까지 여성 병역 제도를 전면 개방한 나라는 노르웨이뿐입니다. 노르웨이는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토는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와 맞닿아 있습니다. 육지 면적은 약 38만 5천 제곱킬로미터로 일본보다 약간 크며 한랭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인구가 많지 않고 전국 인구는 500만 명 조금 넘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는 여러 차례 유엔으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14년 병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등과 자유정신으로 유명한 이 나라는 여성 의무 병역 제도를 추가했습니다. 19세에서 44세까지의 모든 여성은 건강하다면 최소 19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 군대의 약 10%가 여성이며 이 여군들의 전투력은 남성 병사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여성의 군내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르웨이는 남녀 병사를 따로 훈련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함께 배우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훈련하며 심지어 남성 군인들과 2층 침대가 있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잡니다. 같은 방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군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속옷을 입는 것도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당신이 노르웨이에서 입대한 남성이라면 당신의 위층 침대에서 자는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여군이 남성 앞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은 당연하다 해도 밤에 같이 자는 것은 어떨까요? 아무리 여군이 강인하다 해도 결국 여성입니다. 만약 그들이 한 무리의 남성 군인들과 함께 생활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노르웨이 정부의 대답은 그냥 평소처럼 갈아입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당국은 또한 남녀 군인들이 같은 방에서 자도록 한 이유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분명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녀가 평등하다 하더라도 그들은 함께 생활할 수 없으며 특히 한창 활발한 나이의 여군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후 군대는 공동생활을 통해 남녀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 방식이 미래에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정부는 여전히 남녀 군인이 같은 방에서 지내도록 시행했습니다. 보통 노르웨이의 혼합 기숙사는 여군 2명과 남군 4명으로 구성됩니다. 훈련 과정에서 여군은 남군과 함께 막사에서 생활하며
고강도의 군사훈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중화기를 조작하거나 탄약을 운반하는 것과 같은 힘든 작업도 여군이 반드시 수행해야 했으며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배려받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훈련 덕분에 노르웨이 여군은 전투력이 매우 뛰어나며 많은 임무에서 그들의 능력은 남성 못지않게 발휘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노르웨이가 남녀 군인이 같은 방에서 생활하도록 한 결정은 성평등이라는 이유에서든 다른 이유에서든 매우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방식을 도입한 지 4년이 지난 후 다른 나라들이 믿기 힘들었던 것은 남녀 군인 사이에서 단 한 건의 스캔들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 서로 익숙해지자 어색함은 사라졌고 심지어 옷을 갈아입을 때도 서로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남군들이 여군에 대해 항상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각한 사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군들은 여군을 거리에 연약한 여성이 아니라 형제, 동료, 친구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노르웨이 국민들도 성평등을 매우 중시하며 일상생활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여전히 남녀 군인의 공동생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르웨이의 남녀 군인 공동생활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는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노르웨이에게 이것은 단지 여성에 대한 낡은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한 정책일 뿐입니다. 노르웨이 남군들은 항상 여군을 존중하고 도와주며 이는 과거 미국 군대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부끄러운 사건들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노르웨이의 근본적인 차이는 미국 군대에서는 남녀 군인이 같은 막사에 있더라도 여전히 방은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대감이 적고 그로 인해 갈등이나 오해가 쉽게 생긴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노르웨이 군대에서는 남성과 여군이 같은 방에서 함께 생활하며 그로 인해 전우애가 더욱 깊어지고 양측은 점차 호흡과 이해를 형성하게 되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스캔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군대의 남성들이 생리적 욕구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곧바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생리 현상은 인간의 삶 속 본능입니다. 먹고 마시고 대소변을 보고 자는 것 어느 하나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성욕은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생리적 충동으로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옛날 전장에 나선 장수와 군사들은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먹고 쉬는 문제는 군량, 화장실, 군용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전부가 남성으로 이루어진 고대 군대에서 남성들의 성적 욕구는 어떻게 충족되었을까요? 군대는 국가 번영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외적을 막는 철벽이고 백성을 보호하는 우산입니다. 군대가 건강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방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모두 이를 잘 알고 있었으며 군대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려면 병사들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봉건 시대부터 어느 나라든 미모의 여인은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미녀 하나 때문에 나라를 잃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은 육체적 욕망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아내를 거느린 군주조차 여인에게 빠졌는데 연중 여성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는 군사들은 더욱 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군대가 국가의 첫 번째 방어선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적들은 이 점을 더욱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인계를 써서 남성의 여색압 취약함을 이용해 틈을 노렸던 것입니다. 군사 지도자들은 당연히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병사들을 미색에 함정해서 경계하도록 훈련시키는 동시에 그들의 생리적 불편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옛사람들도 전장에서 생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그 방법들은 단순했지만 때로는 매우 잔혹했습니다. 고위 장교들은 여성 친족을 동행할 특권이 있었지만 일반 병사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장군들은 아내나 애인 혹은 원하는 여인을 데려올 수 있었지만
일반 병사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생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의복과 약을 돌보며 오랜 그리움을 덜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장은 예로부터 고난으로 가득했습니다. 장수와 병사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싸워야만 했습니다. 전장은 지극히 험악하여 한밤중에 행군하거나 바람과 이슬을 견디며 예상치 못한 전투에 맞닥뜨리는 일이 흔했습니다. 옛날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길러졌고 종교를 따른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 전장에 나서는 일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설령 고난을 견뎌냈다 해도 무정한 칼날이 난무하는 전장에서 장수의 가족은 쉽게 적의 인질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데려가는 것은 정신적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군영은 모두 남성으로 가득했으므로 여성 하나가 있으면 수많은 불편이 생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누군가 그녀에게 연정을 품어 군의 단결을 깨뜨릴 수 있고 여성 본인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따라 입대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군기로 봉건시대의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흔히 쓰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에 비해 이 방식은 훨씬 잔혹하며 사실상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궁인은 조정에서 조직하여 군대에 따라다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장수의 아내와 달리 그들에게는 신분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여성들은 기생처럼 여겨졌으며 감금된 채 자유도 없고 심지어 군영의 어떤 남성에게도 발산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잔인했지만 사실 군영에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긴 결과는 단지 군기의 고통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미 가정을 가진 장수와 군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군기를 찾는 것은 고향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배신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아내와 갈등이 생기거나 심지어는 기녀를 첩으로 삼겠다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군기가 열악한 의학적 조건과 위생 상태가 나쁜 전장 군영에서 혼자 여러 명을 상대해야 했기 때문에 질병은 통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여성들은 질병에 가장 쉽게 감염되는 대상이 되었고 동시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이동 원천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그리고 봉건 국가들의 군대가 가장 널리 사용했던 방법은 바로 포로를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모든 국가나 장수가 포로에게 자비를 베푼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문과 모욕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승리자에게 포로는 단순한 전리품에 불과했습니다. 점령당한 나라의 무고한 백성들, 선량한 여성들은 모든 병사들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승리 후 붙잡힌 여포로들이 병사들에게 상으로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적에게는 모욕이었고 동시에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에게 그것은 값진 보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은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군인들은 고대의 방법들이 인권 문제로 모두 폐기된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욕구를 해결할까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대에서의 생리적 욕구 해소 방식은 계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은 스스로 해소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겪는 방식이며 비록 좋지 않은 습관으로 평가되긴 하지만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청년기에 있는 군인들 중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가득 찬 수조를 배출하는 기술과도 비슷합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수동적 해소이고 다른 하나는 능동적 해소입니다. 대부분은 수동적 형태에 속하지만 능동적인 방식을 택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고 비난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훈련으로 지쳐 샤워 후 침대에 눕기만 해도 잠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실제로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의무 복무 병사들에게 연애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사관이나 장교, 군대 내 사무직원처럼 정기적인 휴가가 있는 사람들과 달리
의무 복무 병사들은 휴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의무 복무 병사들이 휴가를 받아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직계 가족에게 큰 변고가 생겼을 때로, 그 경우 병사는 상급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며칠간 귀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무 복무 병사와 달리 하사관과 장교들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방법들 외에도 연애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들은 지역의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과 교제하여 연인이 되거나 상황에 따라 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또한 군장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권장되지 않았고 보통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남녀 간의 복잡한 관계가 공개되면 부대의 이미지에 쉽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군인들은 타향에서 복무하다가 전역 후 고향으로 돌아가므로 주둔지에 남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곧 군인을 사랑하는 지역 여성들이 이별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졸업 시즌을 이별의 계절이라 부르지만 군인들에게는 입대와 전역이 바로 이별의 계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젊은 하사관과 장교들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서적 욕구를 해결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신중한 사람들은 출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또 한 가지 잘 언급되지 않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병사들끼리 서로의 욕구를 해소해주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동성애자나 양성애자들 사이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군대라는 엄격한 규율 속 환경에서 정서적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문제는 모든 병사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며 특히 동성애자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들은 집단 속에서 엄격한 규정을 지켜야 하고 사생활은 거의 없으며 자신의 성적 지향이 드러날 경우 받게 될 편견이나 차별에 대한 두려움도 안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성애자 병사들은 이성애자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체력 단련, 집단 활동 혹은 안전한 개인적 해소 방식을 통해 스스로를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료 사이에 감정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는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며 고난을 함께 견뎌내는 밀접한 환경이기에 자연스럽게 공감과 친밀감이 싹트고 때로는 그것이 특별한 감정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일부 동성애자 병사들에게 전우회에서 비롯된 사랑은 큰 정신적 동력이 되어 훈련의 압박이나 향수병을 견디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관계가 집단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거나 징계로 이어질까 두려워 관계를 비밀로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많은 현대 군대에서는 LGBTQ 공동체에 대해 점차 개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병사들이 성적 지향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더 편안함을 느끼고 동료와 상관에게서 지지를 얻을 수 있게 하여 불안 속에 살지 않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용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군대에 있는 동성애자 병사들은 대체로 스스로 절제하거나 전우들 사이에서 정신적 동반자를 찾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스립니다. 진보적인 국가들에서는 그들이 사랑에서도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여러분은 위의 이야기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또한 구독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흥미롭고 독특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